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50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저택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소나무와 연못이 있고 대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노년의 안식처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숨어 있습니다. 김선자 여사 72살은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자 현관문이 열리며 박영만 회장 75살이 들어와요.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퇴직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기운을 풍깁니다. 저녁은 준비됐나? 영만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닌 식사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별거 없어. 골프나 치고 왔지. 간소한 대화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돼요. 고급스러운 상차림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메마릅니다. 영만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선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되었을까? 다음 날 오후 큰아들 박준영 48살이 부모를 찾아왔어요. 대기업 임원인 그는 겉으로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관심사는 명확합니다. 아버지, 강남 땅값이 또 올랐다던데요. 우리 집도 시세가 꽤 올랐을 거예요. 영만은 무표정하게 아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혹시 상속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선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준혁의 눈에는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는 계산적인 욕심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 얘기냐? 영만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아요. 준혁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이 나간 후 선자는 영만을 바라봅니다.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자식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데? 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선자는 근처 문화센터의 시 낭송반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엽니다.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고 앞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남성 강사가 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선생 69살은 은퇴한 국어교사 출신으로 여전히 문학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선자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김선자입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호는 선자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해요.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문학적 감성과 오랫동안 억눌러온 열정을 느끼는 거죠. 좋습니다. 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에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선자는 점점 빠져들어요.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실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준호는 선자의 낭송에 깊이 감동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가 선자에게 다가와요. 정말 아름다운 낭송이었어요. 혹시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릴 때 조금.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은 때란 없어요. 선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슴 속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껴요. 같은 시각, 박영만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강남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요양병원도 운영하는 이 병원의 원장은 최은정 68살입니다. 영만이 귀빈실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들어와요. 박영만 회장님이시죠? 영만은 고개를 돌리다가 얼어붙어요. 눈앞에 선 여성은 40여 년 전 그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은정이? 최은정 원장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40년 동안 끓어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자네가 여기 원장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은 청진기를 대며 영만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영만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체크해 보시죠. 그럴 필요까지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특히 회장님 나이에는. 은정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영만은 거부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정이 나간 후 영만은 혼자 중얼거려요. 40년 만에 그날 저녁 선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시 낭송반에서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내 펜을 잡아요. 고요한 저녁 무렵 혼자 앉아 생각하니 지나간 세월들이 모래처럼 흘러간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나는 누구를 위해 웃었나? 40년 만에 쓰는 시였어요. 어설프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영만은 서재에서 은정과의 재회를 떠올리고 있어요. 40년 전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은정을 버리고 재벌가의 딸인 선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은정은 임신 중이었지만 영만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영만의 머릿속에 죄책감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스며들어요. 부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빠져 있어요. 5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시 낭송반에서 선자와 준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요. 수업 후 차를 마시며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선자 씨의 시에는 한이 담겨 있어요. 깊은 한이. 한이라니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품어온 한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 선자는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만은 은정의 병원을 다시 찾아요. 건강검진이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매일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은정아, 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은정의 차가운 태도에 영만은 당황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여전히 40년 전의 그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때 일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건강관리나 잘하세요. 은정은 돌아서며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습니다. 박영만, 내가 내게 준 고통을 이제 되돌려줄 때가 왔다. 저녁이 되자 선자와 영만은 각자의 비밀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요. 저녁 식사 시간, 둘 사이의 침묵은
평소보다 더 깊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부부. 그들의 50년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예요. 창밖에는 황혼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한 황혼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가져오는 달콤함과 위험,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순수한 감정이 싹트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밀한 복수가 계획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선자와 준호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루어져요. 시 낭송반이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자는 이런 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준비해온 시를 읽어보세요.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선자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요. 서툰 손길로 써봤는데 괜찮아요. 마음이 담긴 시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선자가 자신의 시를 읽기 시작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라는 이름의 바람. 50년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깨우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꿈일까?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솔직하고 아름다운 시네요. 마음이 시가 되었어요. 선자의 뺨이 붉어져요. 언제부터인가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72살의 할머니가 아닌 그저 한 여자로 느껴집니다. 준호 씨는 결혼하셨었나요? 네,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죠.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오히려 선자 씨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요. 선자는 이런 자신이 낯설면서도 즐겁습니다. 같은 시각, 영만은 은정의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와요. 이번엔 혈압약을 받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정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은정이 혈압을 재며 물어요. 그녀의 손길이 영만의 팔에 닿자 영만은 묘한 전율을 느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은정아, 아니 원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사이잖아요. 은정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영만은 그녀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워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별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 회장님 같은 분이 스트레스가 없을 리 없죠. 가정에서도 편하지 못하실 텐데. 은정의 말에 영만은 놀라요. 마치 자신의 가정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가정이 어떻다는 거지?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들은 가족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죠. 영만은 은정의 말이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에 묘한 위안을 받기도 해요. 오늘부터는 이 약을 드세요. 조금 더 강한 성분이에요. 은정이 건네는 약봉지를 받으며 영만은 그녀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려요. 은정은 피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둬요. 고맙네, 은정아. 별 말씀을요. 환자 돌보는 게 제 일인걸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녀가 영만에게 처방한 약에는 혈압약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라서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복용하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에요. 한편 박준혁은 부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요즘 외출이 잦아졌고 아버지도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어요.
무엇보다 두 분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형, 우리 부모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둘째 아들 박준석 45살이 형에게 전화를 걸어와요. 이상하다니? 어머니는 매주 문화센터에 다니시고 아버지는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글쎄,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해. 사실 준혁의 관심사는 부모의 건강보다는 재산이에요. 만약 아버지에게 중병이라도 있다면 상속 문제를 서둘러야 할 테니까요. 일단 지켜보자.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 하지만 형제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요. 특히 막내딸 박은미 41살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느 날 선자를 찾아온 은미가 말해요. 그래, 별일 없는데.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시고 옷도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선자는 당황해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모습이 자식에게까지 들켰나 봐요. 나이 들수록 더 단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혹시 문화센터에서 좋은 분이라도 만나셨어요? 은미의 농담 같은 질문에 선자는 더욱 당황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럴 나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은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묘한 탐색전이 벌어져요.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어떤 병원이에요? 혹시 큰 병원? 강남에 있는 병원인데.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아? 영만의 반응이 예민해지자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해요. 하지만 각자 마음속으로는 부모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기로 해요. 한편 은정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영만을 되찾는 게 아니라 그와 선자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40년 전 그날을 잊지 않았어.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오래된 사진을 꺼내봐요. 젊은 시절 영만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녀는 영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재벌집 딸과 결혼할 때 나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나는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았지. 은정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박영만.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시간이 왔어. 그녀는 영만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족 관계를 파악하며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특히 선자에 대한 복수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선자와 준호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져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을 산책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낄 줄은 죄스럽기도 하고요. 준호는 선자의 손을 살짝 잡아요. 죄스러울 게 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나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봐요. 50년 만에 느끼는 가슴 설렘에 선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저는 유부녀인걸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선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요. 옳지 않다는 생각과 행복하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해요. 같은 시각 영만은 은정과 함께 병원 근처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정기 검진이 끝난 후 은정이 제안한 만남이었어요. 40년이 지나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영만이 감회에 젖어 말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은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하지만 영만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네. 내가 너무 매정했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혹시 그때 아이는? 영만의 질문에 은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져요. 유산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났지만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은정은 그 모든 걸 영만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영만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은정의 마음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심이 더욱 불타올라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차라리 지금이라도 잘해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은정의 말에 영만은 희망을 품어요. 하지만 은정이 말하는 잘해주기의 의미는 영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날 밤 영만은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 준 약을 복용해요. 며칠째 계속 먹고 있는 약인데 요즘 들어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건 은정이 의도한 바예요. 선자도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의 시간을 떠올려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와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생기가 돌고 눈빛도 살아있어요. 이게 사랑일까?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남편과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문소리가 나요. 영만이 돌아온 거예요. 선자는 서둘러 화장을 지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일찍 오셨네요. 응, 별일 없었나? 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어요. 같은 침실을 쓰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각자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균열이 시작된 박씨 가문에는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에요. 선자와 준호의 순수한 사랑, 영만과 은정의 위험한 재회, 그리고 자식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 모든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황혼의 사랑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파괴하는 재앙이 될까요?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5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복수, 그리고 배신이 뒤엉킨 가운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선자는 준호와의 만남을 위해 문화센터로 향하고 있었고, 영만은 은정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박준혁이 어머니를 깜짝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준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선자는 이미 나간 후였어요. 가정부에게 물어보니 문화센터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머니가 문화센터에 자주 가시나 봐요? 네, 일주일에 3번씩 가세요. 시 낭송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함께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준혁은 문화센터로 가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시 낭송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센터에 도착한 준혁은 시 낭송반 교실을 찾았어요. 복도 끝 창문을 통해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자 선자와 준호는 함께 교실을 나왔어요. 준혁은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좋아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이 문화센터 카페로 향하는 모습을 본 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준혁은 카페 구석에 앉아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어머니와 그 남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을 마주 잡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설마 어머니가 같은 시각 영만은 은정의 병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 검사를 해볼게요. 은정이 영만을 병원 지하에 있는 특별실로 안내했어요. 일반 환자들은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긴 어떤 곳인가? 제가 특별 환자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에요.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특별실은 마치 호텔 방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심지어 술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까지 만들다니 대단하네. 회장님처럼 특별한 분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죠. 은정이 영만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영만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게 좀 이상했지만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마신 약 때문에 좀 어지러우시죠? 이 술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은정이 준 술에는 영만의 정신을 더욱 흐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투여한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영만의 판단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조합이었어요. 은정아, 나는 너에게 정말 미안해. 술이 들어가자 영만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사업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하지 못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영만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만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 중에 하나만 제 이름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약물에 취한 영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쯤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은정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강남의 고급 상가 건물 소유권을 은정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영만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은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한편 준혁은 어머니와 그 남자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준혁은 곧바로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준서가, 은미야. 당장 집으로 와.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 직접 와서 보면 알아. 1시간 후 3남매가 모두 모였어요. 형,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계셔. 뭐라고? 준석과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직접 봤어. 문화센터에서 어떤 남자와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은미가 고개를 저었지만 준혁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직접 봤다니까.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모를 거야. 아버지도 요즘 병원에 자주 다니시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만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얼굴도 붉은기가 돌았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검사 받고. 영만의 말이 어눌했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혹시 술 드셨어요? 조금. 의사가 몸에 좋다고.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상태도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아버지, 어떤 병원에 다니세요? 강남. 최 원장. 좋은 분이야. 영만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선자도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한 상태였어요. 늦었네요. 문화센터에서 뒤풀이가 있어서. 선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준혁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문화센터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냥 나이 비슷한 분들이요. 남자분도 계세요? 선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특별히 친하신 분은 없으세요? 선자는 아들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들 친해요. 왜 그런 걸 묻나? 그냥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셔서요. 그날 밤 삼남매는 따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분명히 부모님 둘 다 이상해. 어머니는 바람 피우고 아버지는 술에 약해. 대체 뭐가 되는 거야?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태로 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은미가 가장 현실적인 걱정을 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어머니 뒤를 좀 더 따라가 보자. 아버지 병원도 알아봐야겠어. 혹시 이상한 치료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형제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부모를 감시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준석이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니 영만이 다니는 병원의 원장이 최은정이라는 여자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형, 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 병원 원장이 여자인데 아버지랑 호텔 카페에서 만나더라고. 준혁은 머리가 띵했어요. 부모님이 둘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럼 이 사실을 부모님이 서로 알까? 모를 거야. 각자 숨기고 있으니까. 그때 은미가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폭로하는 건 어때? 폭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일을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아버지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럼 둘이 싸우겠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할 수 있을 거야. 형제들은 부모의 불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한편 은정은 영만으로부터 부동산을 뜯어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또 다른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영만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내용이었어요. 박영만,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의 10분의 1도 갚지 못했어. 그녀는 영만뿐만 아니라 선자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정은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 선자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박영만 회장님의 주치의예요. 선자는 남편의 주치의라는 말에 긴장했어요.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아니에요. 다만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회장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선자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근처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정은 선자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을 직접 터뜨릴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선자는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자신을 불렀어요.
김 선자님이시죠? 최은정입니다. 선자는 은정을 보자마자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차가운 기운도 느껴졌어요. 남편이 많이 아픈가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은정은 선자가 앉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불안정하다니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선자는 당황했어요. 의사가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별다른 문제는 회장님이 자꾸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여자요? 은정은 선자의 반응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를요.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부인께서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말에 선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어떻게 그걸 회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부인이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사실 영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은정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준호라는 남자와는 어떤 사이세요? 은정이 준호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자 선자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셨거든요. 사진도 있어요. 은정은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꺼냈어요. 선자와 준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선자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노출된 거였어요. 회장님이 무척 화나하시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배신했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시거든요.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나라고요. 이 말에 선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주치의가 바로 남편의 옛 연인이라니. 40년 전 그럼 선생님이 박영만 회장과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인과 결혼하면서 헤어졌죠. 은정의 말에 선자는 모든 게 뒤틀려 보였어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연인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남편이 선생님과 재미있게도 부부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계시네요. 은정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혼을 원하신대요. 부인의 불륜을 근거로 해서요. 선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요. 그건 부부가 결정할 일이죠. 은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회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그분의 주치의로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은정이 떠난 후 선자는 한참 동안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영만과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다녀왔지. 최은정 원장이라는 분가요? 영만은 선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넌 은정이를 어떻게 알아? 오늘 만났어요. 당신 건강 상담 받으러요. 영만은 당황했어요. 은정이 선자와 만났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뭐라고 하던가? 당신이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마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그럼 거짓말인가요? 옛 연인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선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나 봐요? 이 말에 영마는 얼어붙었어요. 바람? 최은정 원장이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내 뒤를 캤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각자 상대방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그럼 넌 정말 다른 남자와 당신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잖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삼남매가 들어왔어요.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도 계속 싸웠어요. 당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대요. 당신 어머니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 자식들은 부모의 상호 고발에 어이없어 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이렇게 터져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박 씨 가문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5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은정의 복수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복수의 대가가 치러지면서 파괴된 관계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황혼 무렵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날 밤의 대폭발 이후 박 씨 가문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영마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선자는 친정 언니 집으로 피해갔어요. 삼남매는 급히 가족회의를 열어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부동산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준혁이 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들은 소식에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10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최은정이라는 여자한테 그냥 넘겨줬어. 미쳤나? 왜? 병원 원장이라던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 같아. 은미가 법적 대응을 제안했어요. 사기로 고발하자. 아버지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서명한 거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준석은 다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 옛 연인이라면 더 많은 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형제들의 예상은 맞았어요. 은정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은정은 영만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은정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세요?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아내랑 이혼하게 될 것 같고. 은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요양원에서 잠시 머무르시는 건 어떨까요? 요양원? 네,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은정이 제안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어요. 영만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선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자는 친정 언니 집에서 며칠째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선자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 어떻게 여기를? 문화센터에서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선자는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불륜, 자신의 신분 노출, 가족의 해체까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가정을 파괴한 나쁜 여자가 되었어요. 준호는 선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어요. 우리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준호의 위로에 선자는 오열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선자 씨,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요? 그 최은정이라는 여자가 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름도, 우리 만나는 장소도. 준호의 말에 선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선자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의 큰아들 준혁이 그날 문화센터에 온 걸 봤다는 걸요. 혹시 우리 아들이 준호와 선자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한편 영만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은정이 준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정아,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약을 좀 더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은정이 또 다른 약을 내밀었지만 영만은 의심스러워했어요. 이 약 먹고 나서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요. 검증된 약이에요. 하지만 영만은 그날부터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정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최은정, 오랜만이네. 병원을 찾아온 사람은 김정우 변호사 71살이었어요. 40년 전 은정과 영만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만을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것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 사기까지. 김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은정이 영만에게 준 약물 분석 결과, 부동산 이전 과정의 불법성, 그리고 선자를 속인 거짓말까지. 40년 전 일은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건 잘못됐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자네가 영만에게 준 약물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불법 약물이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받은 재산 이전 동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야. 김 변호사의 말에 은정은 절망했어요. 40년간 준비한 복수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네. 김 변호사가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40년 전 자네 아이 살아있어 뭐라고요? 영만이 몰래 아이를 입양 보낸 거야.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지. 은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게 거짓말이었다니.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지. 김 변호사가 건넨 사진에는 중년의 남성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은 최민준. 자네 성을 따라 지었대. 은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복수심에 불타지는 40년이 모두 헛된 것이었어요. 한편 선자와 준호는 준혁을 찾아갔어요. 아들아, 내가 우리를 감시했니? 준혁은 어머니의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재산 때문에. 재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니도 바람 피우고 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지 못했구나. 어머니,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말이야. 선자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분과 만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준혁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은정의 사기가 드러나고 영만은 약물에서 깨어났어요. 선자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자야,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우리 50년 동안 서로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영만의 질문에 선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라도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선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은정이를. 아니야, 사실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었어. 영만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럼 우리 이혼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50년 결혼 생활의 끝은 의외로 평화로웠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도 정리됐어요. 은정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법적 조치를 통해 되찾았고 나머지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었어요. 삼남매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부모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정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미국으로 떠났어요. 40년 만에 만나게 된 아들과의 상봉을 위해서였어요. 복수보다는 이제 진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떠나기 전 은정은 영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미안해, 영만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어. 나도 미안해, 은정아. 젊은 시절 너무 이기적이었지.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40년 만에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몇 달 후 선자는 준호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청에서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조촐한 식사를 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은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선자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영만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돈과 권력에만 매달려 살았던 걸 반성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어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저희들도 미안했어요. 돈에만 신경 쓰고 괜찮다. 나도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부자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1년 후 선자는 작은 시집을 출간했어요. 황혼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솔직하고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50년 잠들어 있던 마음도 다시 뛸 수 있고 일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시집 출간 기념회에는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심지어 영만도 와서 박수를 쳐줬어요. 축하해, 선자야. 정말 멋진 시야. 고마워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선자와 준호는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가 물었어요. 뭐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 거요. 선자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선자 씨를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미국에서는 은정이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준아.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 한국에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글쎄, 언젠가는 와야겠지. 그분들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 은정은 복수심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삼남매도 각자의 삶을 정리해 나갔어요.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었거든요. 준혁은 회사에서만 바쁘게 살던 걸 반성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준석은 자신도 늦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섰어요. 은미는 엄마의 시집을 읽고 감동받아서 직접 문학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엄마가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박씨 가문의 이야기는 파괴와 재생, 복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황혼 무렵에 찾아온 사랑은 비록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돈과 권력, 복수와 원망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준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선자와 준호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했어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선자가 말했어요. 그래요.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황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